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부산대가 결국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 2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 역시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산대 측의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 근거로 내세운 것은 2015년 신입생 모집 요강이었는데 최다현 변호사님, 모집 요강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어제 발표에 따르면 2015년도에 이제 신입생 모집 요강에 그 네. 당시에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여러 서류 중에서 혹시 서류에 미비가 있거나 아니면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이러한 요강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강에 따라서 그 당시 제출했던 것에 허위로 인정을 해서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영향력을 얼마나 미쳤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발표에 따라서 사실상 뭐 예를 지금 허위라고 보이는 뭐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것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근거로 1차를 통과했을 때 영어 성적과 그 전에 학교의 성적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네. 그것이 우수했기 때문에 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모집 요강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취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도 아마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요. 거의 항소심 판결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네. 1심과 2심에서 법원에서는 이 여러 가지 8대 소위 스펙이라고 하죠. 이 8대 소위 스펙에 대해서 7대 스펙입니다. 7대 네. 스펙에 대해서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심에서 지금 허위라고 끝났기 때문에 네. 허위라고 인정됐고 저렇게 제출된 서류들이 모집 요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이제 요인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부산대 결정이 어제 결정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최종 입학 취소 결정까지 얼마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제 예비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네. 사실상 그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 왜 그러냐면 청문 절차라는 걸 부산대에서 이제 그 취해야 돼요. 네. 그런데 청문 절차에는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문 절차라는 건 결국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딸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입시 요강에 보면 허위 서류나 뭐 또는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경우에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허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허위인 것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이미 확정이 된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 절차라는 게 형식상 거쳐야 되는 절차일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2, 3개월 뒤에 청문 절차가 끝난다고 해서 네.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부산대가 어제 얘기한 것은 혹시 대법원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뒤집힐 경우에는 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이 2, 3개월 내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보통 4개월 내에 나온다고 하죠. 네. 크지 않고 그러면 그때까지 부산대가 청문 절차를 계속 미루고 기다릴 것이냐 또 이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아마 2, 3 최소한도 3개월 정도는 뒤에 가야 이제 이게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 절차상 네. 그러나 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하여튼 절차상 한 3개월쯤 뒤에 최종 확정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대 측에서는 일단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종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뒤바뀔 경우에는 지금 취소 결정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는 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린 그 예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그 지금 대학 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입니다.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그 판결이 뒤집히면 그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명 이야기를 들으셨단 말인데 네. 어떤 좀 답변을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의 변론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저희들의 그 질의 답변서에 활용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최평무 의원께서는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큰 문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바뀌지 않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1, 2심에서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위법 수집 증거다, 압수수색 관련해서 어떤 절차의 위법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1, 2심에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 또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 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관행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갈 때 학생들이 인턴 활동을 하거나 어떤 봉사 활동을 할 때 한두 시간 하고서 뭐 6시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실은 예전에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게 업무 방해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려면 사실관계가 뒤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심은 그 2심까지가 뭐 거의 최종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위조됐다 칠 때 스펙이 이게 위조가 아니다. 이게 입증이 되기 전에는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전 별로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 뭐 이런 거는 대법원에서 그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판결에 사실관계가 뒤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뀔 가능성이 있겠는가? 1, 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건 사실관계는 뒤바뀌기 어렵겠다는 느낌이 저는 충분히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지금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병원 측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입장입니다.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에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산대에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에 그 이후에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최종 판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 수련에 관한 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뭐 내부 절차를 밟을 것이다. 지금 당장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병원의 입장문을 보면 최종 입학 취소가 나올 때까지 어쨌든 조 전 장관을 따른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되는 건데 이재용 의원님 네. 반발도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죠. 일단은 이 절차를 떠나서 그 병원에 가는 그 사람들 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병원에 조국 장관의 딸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그 이런 판결문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그분이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업무에는 배제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랬을 때 그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 또는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환자들로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할 것 같고요. 네. 또 그걸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냥 보면은 네. 일반인 시각에서도 아니 부산대에서 저런 결정이 나왔고 이것도 지금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보면 이미 벌써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판결을 기다려서 이렇게 늦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네. 일사천리로 이걸 처리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실망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예정돼 있는 그 청문 절차,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딸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근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최 의원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사실은 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부산에 있는 호텔 인턴 확인서 같은 위조에도 관여한 것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것도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청문 절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문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뒤집을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실상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학위가 취소되고 박사학위가 취소되고 그리고 또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고요. 다만 이제 청문 절차에서 이제 성실히 수행했을 때 이게 결과가 번복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실은 항소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조사도 포함되어 있고 또 법원에서 증인 신문 과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강제 수사 절차까지도 포함된 어떤 기록을 토대로 해서 판결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청문 절차에서 본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굉장히 약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의 저 모습이 화면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청문회 맞습니다. 그 예, 과정에서 예. 나왔던 그리고 저 글로벌 전형이라는 게 고려대학 입학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하고 그때 이제 화면이 좀 겹친 건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어제 이제 조국 장관의 그 발언에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일단은 법무부 장관을 잠깐이라도 했잖아요. 저희가 그때 그 당시 요구했던 거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돌아가자고요. 내세웠던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공정과 정의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훼손한 사람이 본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그거에 대한 사죄와 그거에 대한 반성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가족 얘기만 하는 거죠. 아비로서 느끼는 부분 누가 그거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까? 다만 공직자로서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을 못 맞춘 것에 대한 그런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가족 얘기만 한단 말이죠. 사과는 없이. 저는 그런 태도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입시 관련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목소리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언급한 발언도 다시 한번 눈길을 좀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2011년 1월에 부정 입학은 중대한 범죄다.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 입시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놔둘 수 없다라고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얘기를 했고요. 2013년 5월에는 영훈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 성적 조작, 입학 부정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조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지금 본인의 딸과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엮여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저런 얘기들이 이제 언급이 될 때마다 이제 과거의 언급과 현재 언급이 될 때마다 내로남불이다 이러한 비판들을 받는데 예전에는 입시 공정성과 관련된 것은 이제 개인으로서 당연히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입시 공정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의전원에서 이제 예비 처분이라고 하지만 그게 예비 처분의 예비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아직 행정 절차상
이상의 청문이라든지 최종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청문은 원래 절차가 있으니까 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물론 대법원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실심이 거의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그럼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분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 대해서 내 재판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이 봤을 때 그러면 어떠한 재판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대법원 확정까지 나온다면 네. 더 이상 이런 언급을 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재판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도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부산대에 별점 1을 줘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썩은 사법부를 핥는 학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표창장도 전수조사하라. 현대판 마녀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산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지지자는 입학 취소를 보고 기뻐하는 아들의 뺨을 때렸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니 아들이 잘된 일이라며 쾌재를 불렀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2대 때리고 방에 들어가서 반성하라고 했다. 정말 개탄스러운 날이다라고 하면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런 글을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뺨까지 때리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어이없는 일인데 네. 요즘 젊은이들은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 충분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다음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에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네. 잘된 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 뺨을 맞고 그 아들은 정말 방에 가서 반성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전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자기 자녀들한테 저렇게 잘못된 것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어른으로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일이 정말 극단적인 하나의 케이스거나 과장이기를 바랍니다.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뭐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을 믿는 거잖아요. 네. 무죄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실제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뭐 그걸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또 지지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학생들의 표창장도 전수조사하라 이런 발언까지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입시 비리들이 여러 차례 관행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논하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걸 뭐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되고 서로 자신의 믿음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뭐 결과적으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청와대에서 혹시 입장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또 국가의사면허 취소에 대해서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물론 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게 숙고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가 사실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를 하면 그러면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면허 취소가 되는 거는 그냥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근데 그 절차가 있는 대로 지속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인데 숙고를 할 사안인가가 저는 사실 좀 의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입장은 좀 원론적인 입장. 그리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필 규정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예비 후보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처분이다. 최재형 예비 후보 역시 사필 규정, 다른 것도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 홍준표 예비 후보 만시지탄의 사필 규정 이렇게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원희룡 예비 후보 역시 조 전 장관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필 규정이죠. 우리 문재인 정권이 공정을 약속했는데 그 공정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국민들을 사실은 약 올리냐라는 감정적인 분노까지 일으켰던 바로 그 원인이기 때문에 사필 규정으로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 조구가 권력에서 좀 깨어나라.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좀 깨어나라. 이렇게.
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낙연, 추미애 등등 대선 후보들은 뭐 안타깝다는 입장을 좀 보였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라고 이낙연 예비후보 얘기하고요.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서둘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다라는 메시지들을 내놨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정치권 반응 좀 해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야당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여당 지금 그 2명의 대선 후보자에게서 나온 그 반응을 보면은 아까 그 뭐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했던 발언 중에서 뭐 아들의 뺨을 때렸다 뭐 이런 거를 보면 알 듯이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우리는 그거를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겹쳐서 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무래도 경선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마 이낙연 후보나 추미애 후보는 그렇게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큰 틀에서 이런 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의롭겠다는 이 발언으로 출범한 이 정권이 그것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걸 훼손한 그 정신에 대해서 그걸 옹호하거나 그거를 지켜주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는 일단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이후에 발빠르게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이고 고려대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심의 착수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하고 나서 고려대도 이제 절차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이미 됐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향후의 진행 상황은 알릴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고대에 이제 입학 사정을 위해서 전형 자료를 이제 냈을 때 그 전형 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부산대와 거의 똑같은 거죠. 그 당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취소 처리와 관련된 것을 이제 또 협의를 하고 그 취소가 처리가 된다라면 이제 본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같은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대까지 입학 취소가 되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최종 학력은 이제 고졸이 되는 겁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고졸이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부산대의 결정으로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의전원은 뭐 절차는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의사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또 잠시 뒤에 또 살펴볼 예정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또 말씀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좀 얘기해 볼 텐데요. 대선 경선 직전에 부동산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국민의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로부터 화상회의 형식으로 7시간 넘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되었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6명의 의원은 일단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탈당 요구를 받고 있고, 그리고 함무경 의원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하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다만 12명 가운데 나머지 6명,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렇게 6명은 어떤 소명이 됐다라는 판단하에, 그리고 처분을 하겠다 혹은 본인과 관련이 없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소명이 됐다라고 당에서 판단했고 징계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혀왔던 이준석 대표였던 만큼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한 조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보다 무조건 강한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상 10명 중에 한 명도 지금 탈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무조건 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당 조치만 해도 민주당보다도 강한 조치인 게, 민주당은 탈당 권유를 해도 탈당 안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탈당 권유 안 할 때는 그 시한부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 탈당해라. 그때까지 탈당 안 하면 자동 당적 박탈입니다. 그게 더 센 거죠. 그러니까. 근데 조혜진 의원 자, 조혜진 의원이 얘기한 그 당헌 당규 한번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그냥 뭐 잘라버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민주당의 윤리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윤리 규정하고가 달라요. 네. 지금 그 조혜진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탈당 권유를 했을 때 네. 그걸 불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후에 취할 조치가 없어요. 그게 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명시가 돼 있어요. 불응하면. 네. 지체 없이 제명 그런데 처분한다.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것은 탈당 권유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탈당 권유로 나와 있는데 네. 지금 한 거는 탈당 요구예요. 네. 그럼 이거는 또 요구와 권유는 어떻게 다르냐? 왜냐하면 탈당 요구라는 건 윤리위원회 규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 만약에 이 탈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탈당 권유를 하게 되면 그에 불응하면 열흘 있다가 제명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네. 이 약속을 만약에 안 지킨다면 민주당 상황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킨다면 민주당보다 훨씬 강한 조치가 되는 거죠.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원래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런데 실제 12명 중에서 6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보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건지 약간 의문이 들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당적은 박탈될 수 있겠죠. 윤리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처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제 의원직은 유지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앞으로 그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실은 본인의 일은 아니에요. 본인의 일은 아닌데 부친이 이제 세종시에 많은 땅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희숙 의원이 과거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또 LH 사태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세종시에 땅을 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농작도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이번 처분에서 제외됐습니다만 비판의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물쩍 넘어가거나 또 시간 끌기를 하면 국민의 가차없는 심판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는데 윤호중 원내대표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저희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공언해 오셨습니다. 저희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거나 시간 끌기를 한다면 남는 것은 국민의 가차없는 심판뿐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저 얘기처럼 민주당도 떳떳하냐라는 비판도 적진 않습니다. 화면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6월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권익위의 발표를 갖고 12명에 대해서 실명도 공개하고 그리고 뭐 탈당 권유를 했는데 탈당계를 제출한 사람은 5명이고 탈당계 제출조차 거부한 사람도 5명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2명만 제명으로 이제 당에서 내쫓은 것만 됐는데 결국 뭐 그 두 사람도 사실은 민주당 성향 갖고 그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국민의힘에게 말하는 게 떳떳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적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 화면을 보면서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저 읽고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걸 읽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걸 어떻게 주워 담을지.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은 탈당 권유를 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어떠한 징계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나온 결과 중에서 김의겸 의원,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소속 아니고 열린민주당이지만 뭐 다 같은 당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같은 진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 한마디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찌 됐던 간에 저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하거나 네. 또 그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탈당 권유 내지 뭐 탈당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10일 내에 이제 지켜지게 되면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강한 조치가 되는 거죠.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원직 박탈이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 이 5명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거를 의원직을 저희가 사퇴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그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이 저 조치를 취한 게 6월 7일이에요. 네. 지금 뭐 거의 석 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8월 두 말이니까. 달은 저 지나고 예, 이제 예. 8월 말이니까 석 달 가까이 되는데 자 탈당계를 5명이 냈고 5명은 아예 탈당계조차 내지 않았는데 탈당계 낸 5명에 대해서도 탈당계 지금 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2명 중에 2명 비례대표인 2명만 출당을 해서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었고 10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문객이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뭐 솜방망이 처벌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네들이 해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민주당이든 뭐든 간에 여하튼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사를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 위원장이죠. 물론 뭐 관여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조사 자체가 좀 불공평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현재 거의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조치 중에 무엇이 더 강력한 조치냐 하는 건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때 비교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마 잘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권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송영길 대표가 일단은 탈당 권유를 했다가 지금 흐지부지 됐잖아요. 버티고 있고 실제로 또 몇 사람이 이미 무혐의로 혐의 없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자꾸 쇼처럼 하는 거는 아니다. 맞득지 않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아주 강경 조치를 탈당 권유했다가 사실은 좀 무색해졌으니까 뭐 그걸 국민의힘에서도 뭐 참고하겠죠. 자, 정의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민주당 역시 염치가 있다면 탈당 권유한 의원들의 당적부터 정리하라고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국민의힘 눈높이로 셀프 면죄부를 준 셈, 내로남불의 끝판왕. 일단 국민의힘 비판하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염치가 있다면 지금 탈당 권유한 그 의원들의 당적부터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을 비판하더라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당 권유 꼼수 부렸던 민주당, 국민의힘을 탓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라고 정의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와서 이제 뭐 또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약간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양당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냐. 본인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도 서로 이해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권유하고 무혐의가 나면 돌아오라라고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당 조치를 취한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탈당 권유했는데 거절한다고 한다면 윤리를 소집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절차로까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실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권익위에 실은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냈고 거기에 따른 권익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양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소 원칙적인 노선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탈당 요구를 받진 않았지만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일약 스타 정치인이 된 윤희숙 의원인데 대선 도전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먼저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윤희숙 의원이 지금 지목된 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때문인데요.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런데 뭐 크게 뭐 실경작자가 아니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저는 임차입니다. 나는 연설로 스타가 됐던 윤희숙 의원 대선 출마 선언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개입 안 됐다는 이유로 일단은 징계 대상자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도 좀 찝찝하고 그리고 또 권익위에서 발표된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일단은 뭐 거취를 밝힌다는 얘기도 있고 대선 출마는 포기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의원직까지 뭐 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원직 사퇴를 지도부에 통보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켜봐야 할 대목이지만 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면 뭐 연세가 꽤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까지 윤희숙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연자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지 수십 년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개입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개입한 흔적이 전혀 없고 개입 안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큰데 그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뭐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하여튼 논란을 충분히 벌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도의적 책임 정도는 뭐 질 수가 있겠죠. 당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닌데 본인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당에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이제 부친이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하신 건데 윤희숙 의원이 만약 거기에 개입을 했다면 당연히 그건 징계도 받아야 되고 특히 그 임차인이란 발언 때문에 유명해진 본인으로서는 더더욱 큰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본인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게 어제 충분히 이제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거를 책임이 있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만약에 오늘 어떤 이제 기자회견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서초동이거든요. 서초구인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구예요. 근데 그것까지 버리면서까지도 본인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그런 결기가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민주당보다는 100배 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윤희숙 의원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아버지의 일로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느냐 이 문제는 별개인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연좌제라고 하는데 실은 연좌제가 없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연좌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실제 다른 당에서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희숙 의원에게 좀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는데 네. 그때 본인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실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 아닌가 이런 취지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한 부동산 전문가이고 경제 전문가로서 LH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투기로 인한 이득까지도 봐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실패한 거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아버지께서 세종시에 그런 투자를 하고 실제 경작도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의원직 사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어떤 도덕적 책임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단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예를 들면은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예를 들면은 이 농지법과 관련된 위반을 윤희숙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일부분은 이승훈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유명해진 게 임차인과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사실 진짜 임차인도 아니어서 그때 한번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의원들 전수조사한다는 게 뭐 갑작스럽게 전수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 한번 전수조사했고 그 뒤에 국민의힘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농지법과 관련되어서 단순히 경작 신청서를 냈는데 그 이후에 경작을 안 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작을 했고 그 사람이 경작을 한 것에 대한 그 쌀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장기간이라고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아니면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아니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크게 되고 난 이후에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버지이지만 윤희숙 의원이 가만히 있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권익위가 적용한 잣대가 공정했는지 국민들은 확인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통보 내용을 공개해달라. 잣대가 고무줄이었다면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결국 야권과 여권의 의원 수가 12명이 같았다는 점에서 혹시 권익위가 지금 인원수를 짜맞추기 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권익위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숫자가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우연의 일치지 그 숫자까지 맞추기 위해서 저기 동일하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절차랄지 조사단 구성이랄지 조사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일하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걸 맞출 수도 없는 거죠. 자, 숫자가 공교롭게 같다는 점은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잠깐 까먹고 있는 게 있는데 민주당 조사가 나온 이후에 국민의힘도 이제 받겠다 전수조사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잠깐 하루인가 이틀인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전 의원이죠. 내가 그거를 리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그건 내가 그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에는 느낌이 뭐였냐면 진짜 개입을 하겠다. 근데 개입을 하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그 위치에서 물러섰지만 그래도 뇌리에 남는 게 뒤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6명에 대한 12명 중에 6명에 대한 부분도 아까 윤희숙 의원을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소명이 가능한 자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건이라고. 그럼 그 소명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6명을 굳이 12명 안에 넣었다는 뜻은 그럼 12명 숫자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야당에서는 충분한 그런 주장을 질문 정도는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내용, 이제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검토 의견까지를 다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도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에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도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과연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12명한테 적용했던 그 잣대와 국민의힘 12명한테 적용했던 잣대가 같은지를 저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조사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한번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불법 거래 의혹 명단에 오른 12명 중에 5명이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명 탈당 조치한 의원 6명 중 절반이 윤석열 캠프에 진짜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찬민 의원 탈당 요구했던 분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무경 의원 역시 산업정책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구 의원은 조직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징계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탈당 요구 및 제명을 요청받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본부장으로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송석준 의원 그리고 홍보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병길 의원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대선 경쟁 주자들도 비판이 잇따랐는데 이어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는 참모진 줄사퇴, 머리 아프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주변 정리하고 쉬다가 나오십시오라고 윤 전 총장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병훈 이낙연 캠프 대변인이죠. 부동산 오형제 캠프 간판을 떴다방으로 바꾸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충분히 이런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 보면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영입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권익위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캠프에서 이걸 어떻게 소명을 받거나 어떤 절차를 거치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들 5명에 대한 조처는 다 있어야 되고 3명은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자진 사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의원 캠프에는요, 또 다른 후보들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거 아시죠? 현역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 캠프에는 유독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다.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용 의원 어떻습니까? 저도 저 3사람이 저 5사람이 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많이도 가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정리할 거는 빨리 정리하고 물론 캠프에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캠프에서 이런 것까지 검증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안 됩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방금 나온 것이고 그 절차마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캠프에 무작정 책임을 질 수는 없고 캠프에서 이 사람들의 사태나 사의를 빨리 받아들여서 배제됐다는 거는 또 받아들여야 되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권익위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캠프에서도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한무경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이를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소명 절차를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캠프에서 판단하기로 했다는 입장이 어제 오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토론회 그래서 이제 비전 발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비전 발표에서 13명인가요? 14명인가요? 꽤 많은 그 예비 후보들이 13명입니다. 13명입니까? 예. 모이는데 일부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또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참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리는데 어떤 얘기들이 어떤 분위기가 좀 연출될 것 같습니까? 비전 발표회니까 역시 그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겠다. 근데 이게 7분간이거든요. 1인당 발표할 수 있는 게 7분간이니까 질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을 저기서 설명하기에는 7분 동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니까 아마 약간은 그 무슨 비전이니까 좀 이렇게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 사실 저기서 주목받는 사람은 정치권에 처음 데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일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비전 발표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두 사람의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흥행할 수 있을까요?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흥행이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전 발표회 같은 경우는 서로 검증하거나 다투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흥행할 것 같지는 않은데 관심 포인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말 남이 써준 것을 마치 읽듯이 이렇게 하는 비전 발표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흡수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가치관들을 반영한 비전 발표를 할 것인지 이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당사에서 비전 발표가 있는데 뭐 이어지는 또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 정보를 좀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언론중재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면서 전체 회의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회의실 앞에서 일단 규탄하는 어떤 팻말도 들고 구호도 외쳤는데 그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리하라! 처리하라! 무소불위 집권여당 입법 폭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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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파의 입법 독재 민주당은 거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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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는 좋은 말도 하고 뒤로는 나쁜 일하면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가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습니다. 자, 저랬지만 전체 회의는 결국 열렸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시작이 됐고 질의 과정에서도 고성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권선동 의원의 어떤 거친 말들이 쏟아졌었는데 그 모습 한번 보시죠. 2015년에 정윤회 문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장관님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뭐 대책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언론 자유 보장하라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 아직 답변 라는 안 것을 됐어요. 법사위원장이신 장관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왜? 2015년대 법사위원장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환노위가 있었어요. 그 뒤에 법사위원장 하셔가지고 그 탄핵에 탄핵하고 뭔 권한과 상관이 책임을 있어요? 갖고 있었던 분 아니십니까?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장관이 지금 나 지적하는 거야. 거의 다 아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건방지게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묻지도 않고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훈계하고 있고. 아마 박 장관은 이 의석이 있었으면 아마 그 장관은 거의 반죽음을 초죽음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과거에 내가 그렇게 가정적인 장관으로 갔으면 장관 신분에 맞게끔 행동을 해달라.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 모습? 글쎄요, 뭐 저런 일들에 관해서 이제 국회에서 저희 같은 기자들은 이제 흔히 보던 장면인데 그래도 장관이 국회에 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질책하는 듯한 표현은 좀 흔한 장면은 아닙니다. 어차피 국회는 뭐 입법부니까 국회의원들이 저 의사당을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장관의 태도는 저 상임위원회 그 의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저런 화를 내고 역공을 펼치고 하는 태도들은 잘 못 본 장면이다. 아무래도 박범계 장관도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아니 현재 의원이죠. 의원이지만 의석에 앉아 있을 때와 장관석에 앉아 있을 때는 태도가 좀 달라야 하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글쎄요. 뭐 그 본인의 특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회의 시작 전에 항의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의견도 내놓아 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좀 펼쳐봤지만 거대 여당이 민주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오늘 새벽 4시에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론 제거,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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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일단 회의는 산회하였다가 12시 넘겨서 다시復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독재적인 의사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런 의사일정 저는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가결 제스를 선포합니다. 미숙한 위원장 직무대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일단 뭐 모든 속전속결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남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본회의도 통과가 되겠죠. 의석수를 따지고 보면. 근데 안타까운 거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지금 지난 1년간 모든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무언가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네. 이제 위원장들 자리들도 이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그 말이 나오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저렇게 단독으로 일사천리 체결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통과시켜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물론 통과는 시키긴 했지만 지금 그 당내 그 대선 주자들도 몇 분은 이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화면에서 보였던 유인태 의원 전 의원님도 이건 좋은 법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영 내에서도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혹시 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굉장히 강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지자들 때문에 그 몇 명의 지지자들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아니냐. 그럼 그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본인들만 그 소수의 본인들만 위한 법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그 질타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게 이렇게 강행 처리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언론중재법이 악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이고 실제 그게 굉장히 많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중점은 허위 보도나 조작 보도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피해가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책임을 물는 건데 실질적으로 언론 같은 경우는 실은 허위 조작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 언론사이거나 극히 일부의 기자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경우에 어떤 좀 더 처벌의 어떤 기준을 높이자 이런 차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액수도 뭐 5배 이하라고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맡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한선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사가 이 판단을 해서 이게 진짜 허위 조작 보도인지 그리고 그러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실무에 있어서 얼마나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의문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우려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자고 하는 취지들을 좀 반영시키는 게 좋지 저렇게 그냥 반대하는 반대 이건 또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논란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시청자들이 자 허위, 가짜, 조작 보도 이런 거에 대한 징계나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에 왜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핵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허위, 가짜 이런 조작 보도에 대한 피해 구자 절차나 뭐 배상 이런 거요 현행 제도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5배까지 그 손해액을 산정해서 5배까지 그 물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는 거지 피해 구제 절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권에서는 없는 이 가짜 뉴스 이런 걸 해도 뭐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많은 그 피해 구제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찬반 논란입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모든 언론 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당장 상정을 멈춰라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 마저 재갈을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입법 독재로 역사 앞에 죄 짓는 짓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상정부터 멈춰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 역시 여당을 향해서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강행하는 거는 좀 난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예. 일단은 뭐 그쪽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관련 여러 언론 단체나 뭐 더 이제 논의를 좀 모아보자. 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내일 처리하는 거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목소리를 이제 들었는지 일단 오늘 본회의는 아까 속보 보셨겠지만 지금 또 나가고 있지만 오늘 본회의는 무산이 됐고 결국 언론중재법 처리는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다시 날짜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날짜는 나중에 잡히더라도 본회의를 또 막을 방법은 그렇게 뾰족한 본회의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의사 일정에 합의를 안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본회의 열었을 때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든가 이런 건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야당으로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걸 결국 국민들 상대로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게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무산이 됐다. 본회의가 무산됐다는 부분은 속보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언론중재법 역시 처리가 연기됐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얘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이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켰는데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게 또 하나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어떤 개정안이냐 하면 이 지금 윤미향 셀프보호법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근데 이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징역이나 벌금이 있고요. 문제가 된 건 이 다음인데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뭐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피해자, 유족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즉 이 단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윤미향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가 예전에 서로 이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해당 단체가 위안부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해주고 있는가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결국은 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돼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스스로도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윤미향 셀프보호법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거기에다가 왜 단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생존자하고 의논을 해야죠. 보호하면 옳게 하지. 거꾸로 하는 거 그거는 뭐는 싫은데. 원래 해나오는 것도 다 속이고 날 속이고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속이려고 들고 할머니들이 다 늘다보고 계시고. 이수근 변호사님,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조차도 이 법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이 꼭 필요한 건지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단체의 명예를 훼손을 막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기존 법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도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 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실은 얻을 실익은 별로 없거든요. 또한 실제 이 법에서는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또 윤미향 의원이 이 관련 법에 이해관계가 있는데 여기 참여했을까? 이건 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뭐 이용수 할머니도 이 법을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비방의 목적으로
어떤 단체 피해자나 유족을 비난해야 되는데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비방 목적이 아니라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공익 목적으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처벌될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왜 윤미향 의원이 지금 이 재판에 계류 중인데 이 법에 관여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언론에서 윤미향 셀프 보호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네. 그 재판 중인 내용 등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법들을 제출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자꾸 이런 걸 뭔가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거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한 것 아닌가? 뭐 저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윤미향 의원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데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 그걸 질책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좀 큰 틀에서 보면은요. 아까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이 윤미향 의원 물론 그 당 소속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난 참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거를 나는 못하게 막겠다. 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간 법안들이 계속해서 지금 통과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권경회 변호사였나요? 그 최근에 낸 책에서 그 이 정권에 대해서 파시즘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어느 그 유명한 이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내년 대선이 얼마나 중요해지겠나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뭐 공식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윤미향 의원 역시 지금 야권의 공세는 터무니없다. 그리고 윤미향 보호법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의 어떤 셀프 보호법이라는 그 비판은 터무니없다라는 입장인데 국민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